바람이 협곡의 앙상한 갈비뼈 사이를 뚫고 지나가며 태고의 비명과도 같은 소리를 냅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남긴 거대한 빙하들이 북쪽으로 물러난 지 오래되었지만 대지는 여전히 그 차가운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생명이 깃들기에는 너무나 척박하고 황량한 장소이지만 바로 이 죽음의 땅 깊은 곳에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드러난 거친 암벽들은 수백만 년의 시간을 견뎌낸 침묵의 목격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품 안에 날카롭고 단단하며 무엇보다 치명적인 무언가를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짐승의 가죽을 찢고 뼈를 부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차가운 무기들의 무덤입니다. 이 황무지를 가로질러 털가죽을 두른 일련의 무리가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습니다. 그들은 사냥감을 쫓는 것이 아니기에 창을 높이 들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사냥할 때보다 더욱 날카롭고 신중합니다. 이들은 부족 내에서 가장 숙련된 장인들이자 돌의 언어를 이해하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식량이 아니라 식량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재료, 바로 플린트와 흑요석 옵시디안입니다. 이 검고 차가운 광물들은 겉보기에는 주변의 잡석과 다를 바 없어 보일지 모르나 그 내부에는 강철보다 날카로운 날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좋은 돌을 찾는 것은 곧 부족의 내일이 굶주림이냐 포식이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임무입니다. 지질학적 시간이 빚어낸 이 퇴적층 속에서 올바른 원석을 찾아내는 것은 고도의 지식과 직관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강물의 흐름이 바뀌고 지각이 뒤틀리며 표면으로 드러난 암석지대에는 수만 개의 돌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내부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거나 결정 구조가 불규칙하여 도구로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장인들은 허리를 굽히고 땅을 살피며 수많은 돌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돌을 찾아냅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석회암 껍질 콜텍스에 쌓여있는 덩어리, 즉 결절 노두레입니다. 이 투박하고 하얀 껍질 아래 마치 짐승의 심장처럼 검고 윤기나는 유리질의 속살이 숨쉬고 있음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한 남자가 거친 호흡을 멈추고 거대한 암벽 앞에 멈춰 섭니다. 그의 손은 굳은 살과 오래된 흉터로 뒤덮여 있어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돌과 싸워왔는지를 증명합니다. 그는 발밑에 굴러다니는 둥근 망치돌 해머스톤 하나를 집어들고 암벽에 박혀있는 거대한 플린트 덩어리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탁, 탁. 건조하고 둔탁한 소리가 협곡에 울려 퍼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장인은 귀를 기울여 돌이 들려주는 소리의 파장을 분석합니다. 둔탁한 소리는 내부에 이미 금이가 있거나 불순물이 많다는 신호이며 맑고 청가한 공명음이야말로 돌의 구조가 치밀하고 균일하다는 증거입니다. 돌을 시험하는 이 과정은 마치 잠들어 있는 고대의 신을 깨우기 전 그의 기분을 살피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잘못된 돌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 낭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 숨겨진 결함이 있는 돌을 가공하다가 그것이 예기치 않게 부서질 경우 그 파편은 작업자의 손을 찢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의 감별은 생명과 직결된 안전장치입니다. 남자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돌의 다른 면을 두드립니다. 이번에는 높고 날카로운 소리가 대기를 가릅니다. 합격입니다. 이 돌은 완벽한 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충격을 가했을 때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쪼개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완벽한 제물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채굴 작업이 시작됩니다. 거대한 플린트 덩어리를 암벽에서 떼어내는 일은 엄청난 물리적 힘을 요구하는 투쟁입니다.
장인들은 사슴의 뿔로 만든 쐐기와 굵은 나무 토막을 암석의 틈새에 끼워 넣습니다. 그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바위를 어미의 품에서 강제로 떼어내려 합니다. 바위는 마치 땅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저항합니다. 이 과정에서 돌조각이 튀거나 쐐기가 부러지며 튕겨나가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히자마자 차가운 바람에 식어버리지만 그들의 근육은 뜨겁게 팽창합니다. 이것은 대지와의 줄다리기이며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무기를 약탈해가는 최초의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드디어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거대한 플린트 원석이 암벽에서 떨어져 나와 바닥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드러난 원석의 크기는 성인 남성의 몸통만 합니다. 겉면은 여전히 거친 석회질 껍질로 덮여 있지만 깨진 틈으로 비치는 내부는 칠흑같이 어두운 광택을 띠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혹적이면서도 동시에 섬뜩한 기운을 내뿜습니다. 이 돌덩어리 하나에서 수십 개의 화살촉과 10여 개의 날카로운 칼날, 그리고 가죽을 벗길 글개들이 탄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돌은 그저 무겁고 다루기 힘든 잠재력의 덩어리일 뿐이며 자신을 건드리는 자에게 상처를 입힐 준비가 되어 있는 야생마와 같습니다. 장인들은 원석 주위에 모여 앉아 그 거대한 질량을 경외감 어린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돌을 다루는 것은 맹수를 길들이는 것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돌은 뼈와 살을 가진 생명체가 아니기에 고통을 느끼지 않으며 자비를 베풀지도 않습니다. 오직 물리학의 법칙, 타격의 각도와 힘의 전달에 의해서만 반응할 뿐입니다. 이 차가운 무기물에는 인간적인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돌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자만심을 가진 자가 돌을 내리치는 순간 돌은 그 오만함에 대한 대가로 날카로운 파편을 튀겨 안갚음할 것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피의 교훈입니다. 원석을 운반하기 위해 그들은 가죽끈과 나무로 짠 썰매를 준비합니다. 이 육중한 덩어리를 부족의 거주지인 동굴까지 옮기는 길은 험난합니다. 가파른 비탈과 미끄러운 자갈밭을 지나야 하며 때로는 늑대나 곰 같은 포식자들의 위협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꺼이 이 무게를 감당합니다. 이 돌은 단순한 광물이 아니라 부족의 생존을 보장하는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장인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돌의 무게는 곧 가장의 책임감이요.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는 전사의 갑옷과도 같습니다. 그들이 흘리는 땀은 이 차가운 돌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첫 번째 제물입니다. 태양이 서쪽 능선으로 기울어지며 하늘을 핏빛으로 물들일 때 무리는 귀환길에 오릅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거친 대지를 덮습니다. 썰매 위에서 덜컹거리는 플린트 원석은 마치 심장이 멈춘 거대한 짐승처럼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곧 터져나올 파괴의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돌이 깨지고 쪼개지며 형태를 갖추게 될 때 세상의 어떤 가죽도 어떤 근육도 막을 수 없는 예리함이 탄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리함을 얻기 위해 인간은 자신의 피를 대가로 지불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와 원석 위를 스치며 마치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듯 낮게 울부짖습니다. 이제 돌은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자연의 품에서 억지로 떼어내진 이 광물은 이제 인간의 손에 의해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손에서 생명을 지키는 도구가 되거나 누군가의 눈을 앗아가는 흉기가 될 운명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동굴의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은 창조의 공간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실험실입니다. 돌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날카로운 영혼을 꺼내는 작업. 바로 박편 제작 키나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동굴의 입구는 거대한 짐승의 아가리처럼 검게 벌어져 있고 그 깊은 목구멍 안쪽에서는 타오르는 모닥불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밖의 세상이 매서운 바람과 영하의 추위로 얼어붙어 있는 동안 이곳은 열기와 땀, 그리고 타는 듯한 돌냄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동굴 벽에 어른거리는 그림자들은 마치 살아있는 영혼들처럼 일렁이며 중앙에 앉아있는 한 남자의 동작을 과장되게 흉내냅니다. 이곳은 부족의 공방이자 신성한 의식이 행해지는 제단입니다. 바닥에는 이미 수천 개의 부서진 돌 조각들이 날카로운 카페처럼 깔려 있어 무릎을 꿇고 앉은 장인의 다리를 위협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눈앞에 놓인 검은 플린트 코어 초래. 몸돌만이 세상의 전부인 양. 그는 깊은 몰입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장인은 두꺼운 들소 가죽을 허벅지 위에 덮고 그 위에 무거운 원석을 안정적으로 고정시킵니다. 그의 자세는 사냥을 앞둔 맹수처럼 웅크려 있지만 근육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묵직한 강돌 해머스톤이 들려 있고 왼손은 원석의 각도를 미세하게 조절하며 타격점을 찾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두드림이 아닙니다. 돌의 내부 구조를 꿰뚫어보고 힘의 전달 경로를 계산하여 불필요한 껍질을 벗겨내는 고도의 기하학적 작업입니다. 챙,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가 동굴 벽을 때립니다. 첫 번째 타격이 성공적으로 들어가며 석회질 껍질이 붙은 돌 조각 플라크. 격지, 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를 위한 파괴의 서막입니다. 초기의 거친 작업, 로핑 아웃은 과감하고 강력한 힘을 요구합니다. 장인은 망치돌을 높이 들어 올렸다가 정확한 속도로 내려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무작정 내리치는 근력이 아니라 손목의 스냅을 이용한 순간적인 가속도입니다. 망치돌이 플린트의 모서리를 타격하는 그 찰나의 순간 충격파는 돌의 내부를 타고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를 백악상 당구 촌초이달 프랙처라고 부르며 이것은 유리에 충격을 가했을 때 조개 껍데기 모양으로 깨지는 현상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장인은 이 물리학적 법칙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힘의 각도가 너무 수직이면 돌은 산산조각이 나고 너무 얕으면 미끄러져 버립니다. 그는 오차없는 정밀함으로 돌의 불필요한 살점을 도려냅니다.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공기는 점점 더 탁해집니다. 돌과 돌이 부딪힐 때마다 미세한 규산질 가루가 피어올라 빗줄기 속에서 춤을 춥니다. 이 가루는 장인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훗날 그의 숨을 가쁘게 만들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 매캐한 황 냄새조차 창조의 향기로 느껴집니다. 불꽃이 튈 때마다 코를 찌르는 타는 냄새는 이 돌이 불을 품고 있다는 고대의 믿음을 증명하는 듯합니다. 바닥에 쌓이는 날카로운 파편들은 데비타겐라 불리는 부산물들입니다. 이것들은 버려지는 쓰레기가 아니라 장인의 사고 과정을 기록한 화석과도 같습니다. 실패한 타격, 성공적인 박리, 그리고 수정된 계획들이 그 날카로운 조각들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원석의 형태가 어느 정도 잡히자 장인은 도구를 바꿉니다. 묵직한 강도를 내려놓고 붉은 사슴의 뿔로 만든 연장 엔트럴 빌렛을 집어듭니다. 이제부터는 힘이 아니라 섬세함이 지배하는 시간입니다. 소프트 해머. 기술이라 불리는 이 단계는 돌에 가하는 충격의 성질을 바꿉니다. 사슴뿔은 돌보다 부드럽기 때문에 타격 순간에 살짝 눌리면서 접촉 시간을 늘려줍니다. 이 미세한 차이가 충격파를 더 멀리,
더 얇게 퍼뜨리게 하여 면도날처럼 얇고 넓은 박편을 떼어낼 수 있게 합니다. 동굴 안에 울리는 소리도 변합니다. 날카로운 챙 소리 대신 둔탁하지만 경쾌한 탁 소리가 리드미컬하게 이어집니다. 장인의 손놀림은 마치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처럼 유려합니다. 그는 돌을 이리저리 돌리며 빛에 비추어 봅니다. 돌 표면에 남아있는 이전 타격의 흔적들, 스칼은 지형도와 같습니다. 그는 높은 능선을 따라 타격점을 잡고 다음 조각이 떨어져 나갈 길을 마음속으로 미리 그려봅니다. 이것은 체스보다 복잡한 수싸움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타격으로 돌 전체에 치명적인 힌지 흰개, 스텝 같은 턱이 생기면 더 이상 얇은 날을 만들어낼 수 없게 되어 원석 전체를 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숨을 멈추고 심장의 박동 사이사이 그 고요한 틈을 노려 망치를 휘두릅니다. 그의 이마에서 흐른 땀방울이 눈썹을 타고 내려와 속눈썹에 맺힙니다. 짠땀이 눈을 따갑게 하지만 그는 눈을 깜빡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의 시야는 터널처럼 좁아져 오직 타격 지점인 플랫폼에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는 거친 3조각으로 타격 지점을 문질러 앞나시온 미세한 부스러기를 제거하고 가장자리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스스슥. 이 거친 마찰음은 폭풍 전의 고요함을 깨는 경고음과 같습니다. 플랫폼을 다듬는 것은 타격 순간에 모서리가 으깨지지 않고 충격을 온전히 받아내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이 준비가 소홀하면 아무리 완벽한 타격도 무의로 돌아갑니다. 동굴 안의 다른 부족원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할 얇고 긴 돌날 블레이드, 이 내일의 사냥을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장인의 손은 이제 인간의 손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도구입니다. 자연 상태의 돌은 둥글거나 뭉툭하지만 인간은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날카로운 직선으로 바꿉니다. 이것은 물질에 대한 지배 선언이자 털없는 원숭이가 먹이사슬의 정점에 오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입니다. 맹수의 이빨보다 날카로운 돌칼. 그것은 신이 주지 않은 것을 인간이 스스로 쟁취해낸 힘의 상징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장인의 어깨와 팔 근육에는 피로가 독처럼 쌓입니다. 반복적인 충격은 손목 관절을 타고 올라와 팔꿈치와 어깨를 진동시킵니다. 그러나 육체의 고통은 정신의 고양감에 묻혀버립니다. 돌이 자신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쪼개질 때마다 느껴지는 쾌감은 중독적입니다. 껍질이 완전히 벗겨지고 검푸른 속살이 완벽한 대칭을 이루며 드러났을 때 장인은 일종의 오만함에 사로잡힙니다. 나는 돌을 지배했다. 이 위험한 생각은 뱀처럼 소리 없이 그의 뇌리에 또아리를 틉니다. 돌은 결코 정복되지 않으며 단지 잠시 순종할 뿐이라는 사실을 그는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순간이 다가옵니다. 장인은 지금까지 만들어낸 그 어떤 것보다 길고 얇은 완벽한 칼날을 떼어내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코어의 표면은 완벽하게 다듬어졌고 타격 각도도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는 사슴뿔 망치를 머리 높이 쳐듭니다. 불빛에 비친 그의 그림자가 동굴 천장을 가득 채우며 거인처럼 일어섭니다. 피로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 성공에 대한 확신, 그리고 돌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자만심이 뒤섞인 채 그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돌의 내부에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미세한 결함이, 수백만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보이지 않는 함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굴 안의 모든 소리가 진공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장인의 팔이 정점에서 멈추고
그의 호흡조차 잠시 정지한 그 찰나, 시간은 영원처럼 늘어집니다. 타오르는 불꽃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하고, 동굴 벽에 비친 거대한 그림자는 마치 심판을 내리기 직전의 사형 집행인처럼 서 있습니다. 장인의 눈은 오직 타격 지점인 코어의 가장자리, 그 미세한 점 하나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근력과 집중력, 그리고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을 이 한 번의 타격에 실어보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작 공정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로 불완전한 자연을 완벽한 도구로 탈바꿈시키려는 연금술의 정점입니다. 그러나 그 완벽함에 대한 집착이 도리어 가장 큰 틈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사슴뿔 망치가 허공을 가르며 무서운 속도로 내려옵니다. 탁 하는 소리가 나기도 전에 물리적 사건은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망치가 코어의 가장자리를 강타하는 순간 수톤의 압력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가 돌의 내부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정상적이라면 이 에너지는 미리 계산된 결을 따라 부드럽게 흘러가며 긴 칼날을 분리해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돌의 내부 깊은 곳, 인간의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었던 미세한 규산질의 불순물이 에너지의 흐름을 가로막습니다. 통제되지 못한 충격파는 갈 곳을 잃고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규칙적인 파동이 아닌 혼돈스러운 진동이 되어 돌 전체를 뒤흔들고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폭발적인 붕괴를 일으킵니다. 이 현상은 숙련된 장인들조차 가장 두려워하는 샤터, 즉 파편 비산입니다. 의도했던 얇고 긴 날 대신 타격 지점 자체가 산산조각 나면서 수십 개의 미세한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나갑니다. 그중 가장 작고 가장 날카로우며 가장 빠른 속도로 튀어오른 한 조각이 있습니다. 크기는 불과 쌀알만 하지만 그 단면은 현미경으로 보아야 할 만큼 예리한 분자 단위의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흑요석이나 플린트가 깨질 때 형성되는 날은 현대의 수술용 메스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이 치명적인 투사체는 총알과 같은 속도로 회전하며 공기를 찢고 장인의 얼굴을 향해 직선으로 날아갑니다. 인간의 신체는 놀라운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 순간만큼은 무력합니다. 뇌가 위험을 인지하고 눈꺼풀에 닫으라는 신호를 보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0.1초입니다. 그러나 돌조각이 코어에서 눈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그보다 훨씬 짧습니다. 장인의 눈은 여전히 크게 뜨인 채 자신이 만들어낼 걸작을 확인하려는 열망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 무방비한 상태의 안구, 부드럽고 습기를 머금은 조직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 중 하나인 플린트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이것은 수억 년 된 돌과 수십 년 된 살점의 불공평한 충돌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가하는 잔혹한 기습입니다. 파편은 각막의 표면을 뚫고 들어갑니다. 투명하고 예민한 각막 조직은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찢겨 나갑니다. 날카로운 돌 조각은 홍채를 스치고 수정체 깊숙이 박히거나 혹은 안구 내부의 유리체까지 침투합니다. 그 끔찍한 물리적 침투는 소리 없이 일어났지만 그 결과는 즉각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안구 내부의 압력이 깨지면서 투명한 액체가 흘러나오고 혈관이 터지며 붉은 선혈이 시야를 덮습니다. 장인의 뇌는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저 시야의 절반이 갑자기 붉은 어둠으로 변하고 뜨거운 액체가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낄 뿐입니다. 그리고 1초 후 지옥과도 같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안구는 인체에서 통각신경이 가장 밀집된 부위 중 하나입니다. 찢어진 각막과 이물질의 침입은 뇌에 폭발적인 통증 신호를 보냅니다. 으악, 동굴을 뒤흔드는 비명은 언어가 생겨나기 이전의 원초적인 울부짖음입니다.
장인은 손에 들고 있던 사슴뿔 망치와 코어를 집어던지고 얼굴을 감싸쥐며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그의 몸부림에 바닥에 깔려있던 날카로운 돌조각들이 튀어오르고 그가 공들여 만들던 훌륭한 도구들은 순식간에 흉기로 변한 채 피로 얼룩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라 부족 최고의 기술자가 무너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주변에서 작업을 지켜보던 동료들이 혼비백산하여 달려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인의 손가락 사이로 검붉은 피가 끊임없이 배어나와 손등을 타고 팔뚝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는 고통에 몸을 비틀며 태아처럼 웅크립니다. 그를 둘러싼 공기에서는 소의 비린내와 땀냄새, 그리고 짙은 피냄새가 진동합니다. 부족원들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습니다. 그들은 늑대의 발톱이나 곰의 이빨에 찢긴 상처는 수없이 보아왔지만 자신들이 만드는 도구에 의해, 그것도 가장 신성한 창조의 순간에 눈을 잃는 모습은 처음 보는 충격입니다. 그것은 마치 돌이 살아나서 자신들을 공격한 것 같은 초자연적인 공포를 불러 일으킵니다. 장인의 머릿속에서는 시각 정보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한쪽 눈은 여전히 동굴 천장에 흔들리는 그림자를 보고 있지만 다른 한쪽 눈은 붉은 섬광과 칠흑 같은 어둠만을 번갈아 보여줍니다. 깊이감 depth perception. 이 사라진 세상은 갑자기 평면적으로 변해버립니다. 그가 평생 의지해왔던 입체적인 감각, 돌의 굴곡을 읽어내던 그 섬세한 시야가 영원히 파괴된 것입니다. 박힌 돌조각은 눈을 깜빡이려 할 때마다 눈꺼풀 안쪽을 긁어대며 그가 살아있는 한 잊을 수 없는 고통의 기억을 각인시킵니다. 이것은 대가가 없는 발전은 없다는 자연의 냉혹한 청구서입니다. 피가 뚝뚝 떨어져 바닥에 놓인 미완성의 플린트 코어 위로 떨어집니다. 검은 돌 표면에 붉은 피가 닿자 돌은 마치 재물을 받아먹는 재단처럼 번들거립니다. 이 돌은 이제 단순한 원석이 아닙니다. 장인의 시력과 맞바꾼 영혼이 깃든 물건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돌을 깨뜨려 도구를 만들려 했지만 돌은 인간을 깨뜨려 겸손을 가르쳤습니다. 이 사고는 우연이 아닙니다. 단단한 것을 다루기 위해 부드러운 육체를 담보로 걸어야 하는 구석기 시대 기술자들의 숙명적인 딜레마가 폭발한 지점입니다. 뼈와 살은 결코 돌을 이길 수 없다는 물리적 진리가 잔인하게 증명되었습니다.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잦아들고 거친 숨소리만이 남을 때쯤 동굴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돕니다. 부족의 샤먼이나 치료사가 다급히 달려와 가죽 주머니에서 지혈에 좋은 쑥이나 거미줄을 꺼냅니다. 하지만 그들조차 알고 있습니다. 찢어진 피부는 붙일 수 있고 부러진 뼈는 맞출 수 있지만 한번 터져버린 눈은 다시는 빛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장인의 얼굴 반쪽은 피범벅이 되어 있고 나머지 한쪽 눈에는 공포와 절망 그리고 자신의 오만에 대한 뒤늦은 후회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냥을 하거나 돌을 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부족의 영웅에서 짐이 될지도 모르는 불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순간은 역설적으로 인류 기술사의 전환점이 됩니다. 바닥에 뒹구는 피 묻은 돌과 쓰러진 장인을 바라보는 젊은 견습생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술 뒤에 도살인 죽음의 그림자를 목격했습니다. 돌을 다루는 것은 장난이 아니며 한순간의 방심이 영원한 어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 그들의 뇌리에 깊이 박힙니다. 공포는 가장 강력한 스승입니다. 오늘 흘린 이 피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훗날 이들은 돌을 깰 때 고개를 돌리거나 실눈을 뜨거나 가죽 조각으로 얼굴을 가리는 법을 본능적으로 익히게 될 것입니다. 안전수칙이라는 개념은 종이에 쓰인 글자가 아니라
이렇게 선조들의 비명과 피로 쓰인 역사입니다. 장인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더듬습니다. 박힌 돌 조각을 빼내야 한다는 본능과 건드리면 더 큰 고통이 올 것이라는 공포가 충돌합니다. 누군가가 그의 손을 잡아 제지합니다. 지금은 섣불리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동굴 밖에서는 밤바람이 더욱 거세게 울부짖으며 인간의 나약함을 비웃는 듯 탑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비웃음 속에서도 살아남을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비록 한쪽 눈을 잃었지만 그 고통을 통해 더 깊은 내면의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장인과 피를 머금은 돌. 이 잔혹한 타블로우는 문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태롭고 고통스러운 기반 위에 세워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스러운 그림입니다. 고통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선명해지며 장인의 의식을 갉아먹는 짐승처럼 날뜁니다. 눈에 박힌 돌 조각을 제거한 자리는 불에 댄 듯 뜨겁게 달아오르고 그 열기는 머리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부족의 치료사가 씹어 으깬 약초를 상처 부위에 덮고 가죽끈으로 단단히 묶었지만 흐르는 피와 진물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장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거친 모피 위에 누워 헛소리를 중얼거립니다. 그의 몸은 침입한 이물질과 싸우기 위해 격렬한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의 부상이 아니라 뇌와 신경계 전체가 충격에 반응하는 생존 투쟁입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날아오는 돌 조각의 환영을 보며 잃어버린 시야의 공포와 싸워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상처 부위는 검붉게 부어오르고 감염의 징후가 나타납니다. 현대의학이 없는 이 시대에 염증은 곧 죽음의 사자, 시자와 같습니다. 상처에서 나는 악취는 썩은 고기의 냄새와 비슷하여 주변 사람들을 긴장시킵니다. 치료사는 뜨겁게 다룬 돌로 물을 데워 상처 주변을 닦아내고 썩은 살을 도려내기도 합니다. 장인은 고통에 몸부림치지만 이것은 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정화의 과정입니다. 그의 생명력은 강인합니다. 수많은 겨울을 견뎌낸 그 질긴 생명력이 바이러스와 세균의 침투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며칠간의 사경을 헤맨 끝에 마침내 열이 내리고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장인이 다시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한쪽 눈을 가린 붕대 너머로는 영원한 어둠만이 존재하고 남은 한쪽 눈으로 들어오는 빛은 낯설기만 합니다. 그는 목이 말라 옆에 놓인 물가죽 부대를 집으려 손을 뻗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은 허공을 휘젓고 물통을 넘어뜨리고 맙니다. 툭! 물이 바닥에 쏟아지는 소리가 그의 심장을 찌릅니다. 원근감 depth perception의 상실. 두 눈이 만들어내던 입체적인 세상은 사라지고 모든 사물이 평면 그림처럼 납작하게 보입니다. 거리 감각이 사라진 세상에서 그는 다시 갓난아기가 된 것처럼 서툴고 무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단순한 실패가 주는 좌절감은 육체의 고통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는 동굴 구석에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수십 년간 돌을 다루며 정밀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던 그 손입니다. 하지만 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이 손의 기술도 무용지물이 될지 모릅니다. 부족 사회에서 제 몫을 하지 못하는 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부족원들이 그에게 고기 한 덩이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존경의 표시일 수도 있지만 짐스러운 존재에 대한 동정일 수도 있습니다. 장인은 그 고기를 씹으며 굴욕감을 느낍니다. 자신이 만든 칼로 잡은 짐승을 이제는 구걸하듯 받아먹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 장인으로서의 자존심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회복 기간은 그에게 잔인한 침묵과
사색의 시간을 강요합니다. 그는 어두운 동굴벽에 기대 앉아 사고가 났던 그 순간을 수천 번 복귀합니다. 왜 돌이 튀었는가? 내 각도가 틀렸던 것인가? 아니면 돌의 결함이었나? 그는 깨닫습니다. 그것은 불운이 아니라 오만함이었습니다. 돌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 보호 장비 없이 맨눈으로 돌의 파괴력을 마주했던 그 무모함이 화를 부른 것입니다. 잃어버린 눈은 돌이 가져간 재물이자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대가였습니다. 이제 그는 돌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도망치고 싶은 겁쟁이의 공포가 아니라 압도적인 힘에 대한 경외심으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장애는 천천히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기 시작합니다. 시각 정보가 절반으로 줄어들자 뇌는 보상작용으로 다른 감각들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는 손끝의 촉각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돌의 표면을 눈으로 훑트는 대신 손가락으로 더듬어 미세한 굴곡과 결을 읽어냅니다. 차가운 돌의 온도, 거친 입자, 미세한 금이 간 틈새가 손끝을 통해 뇌로 생생하게 전달됩니다. 또한 청각도 예리해집니다. 망치로 돌을 두드릴 때 나는 소리의 미묘한 차이, 맑은 공명음과 둔탁한 파열음을 귀로 구분하며 돌의 내부 상태를 진단하는 능력이 발달합니다. 그는 외눈박이가 되었지만 그 대신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는 제3의 눈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시 작업장으로 향합니다. 바닥에 흩어져 있는 날카로운 파편들이 발바닥을 찌르는 느낌이 생생합니다. 그곳에는 피 얼룩이 말라붙은 그 운명의 돌, 미완성의 코어가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다른 부족원들은 불길하다며 아무도 그 돌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장인은 그 자리에 앉아 마치 오래된 적을 마주하듯 돌을 응시합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식은땀이 흐릅니다. 트라우마는 본능적으로 그를 뒤로 물러나게 만듭니다. 다시 돌을 쳤다가 남은 눈마저 잃으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그를 압도합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돌을 피하는 순간 그는 영원히 패배자가 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슴뿔 망치를 집어듭니다. 무게중심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집니다. 거리 감각이 없어진 탓에 망치와 돌 사이의 거리를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그는 몇 번이고 허공에 망치를 휘두르며 감을 잡으려 노력합니다. 팔을 뻗어 돌의 망치를 살짝 대보고 다시 당겨보며 거리를 근육에 기억시킵니다. 시행착오 끝에 그는 자신만의 새로운 자세를 찾아냅니다. 머리를 약간 옆으로 돌려 남은 눈의 시야를 확보하면서도 얼굴 정면은 돌의 파편 경로에서 비껴나게 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본능적인 방어 기제가 만들어낸 생존을 위한 기술적 진화입니다. 장인은 심호흡을 하고 첫 번째 타격을 시도합니다. 예전처럼 강력하고 자신만만한 스윙이 아닙니다. 조심스럽고 탐색적인,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신중한 타격입니다. 탁!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작은 조각이 떨어져 나갑니다. 파편은 그의 얼굴이 아닌 반대쪽으로 튀어나갑니다. 성공입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비록 예전처럼 빠르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는 다시 돌을 깰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돌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돌과 타협하는 법을 배웠음을 깨닫습니다.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돌의 성질을 존중하고 위험을 피하며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갑니다. 잃어버린 원근감을 보완하기 위해 그는 돌을 더 자주 돌려보고 손으로 만져보며 입체적인 형태를 머릿속으로 구성합니다. 속도는 느려졌지만 결과물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합니다. 오히려
시각에만 의존했을 때 놓쳤던 미세한 결함들을 촉각으로 잡아내어 더 완벽한 나를 만들어냅니다. 그의 잃어버린 눈은 흉터로 남았지만 그의 손끝은 더욱 신의 경지에 다가섰습니다. 그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장인은 두 눈으로 보는 자가 아니라 돌의 마음을 읽는 자라는 것을. 고통의 터널을 통과한 그는 단순한 기술자를 넘어선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변의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그의 곁으로 모여듭니다. 그들은 장인의 달라진 모습, 한쪽 눈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침착하고 깊어진 아우라에 압도됩니다. 장인은 작업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봅니다.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그의 얼굴에 남은 끔찍한 상처와 그가 쥐고 있는 완벽한 돌날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는 망치를 들어 올리며 제스처를 취합니다. 고개를 돌려라. 눈을 가늘게 떠라. 돌을 믿지 마라. 그의 침묵의 가르침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집니다. 이 동굴은 이제 단순한 작업장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와 안전의 규율이 전수되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상처 부위에 딱지는 점점 단단해져 가고 붕대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장인의 얼굴에는 움푹 패인 눈구멍과 흉측한 흉터가 영광의 상처처럼 남았습니다. 그는 이제 부족 내에서 외눈의 장인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호칭은 조롱이 아닌 경외의 대상입니다. 그는 죽음을 맛보고 돌아온 자이며 자신의 신체 일부를 바쳐 부족의 무기를 완성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들어낸 새로운 무기들은 이전의 것들보다 훨씬 예리하고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기들에는 고통에 대한 이해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힘에 대한 깊은 존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동굴 밖에서는 겨울의 끝을 알리는 바람이 불어옵니다. 곧 사냥의 계절이 돌아올 것입니다. 부족은 장인이 만든 새로운 무기를 들고 거대한 맘모스와 털콧불소를 맞이하러 나갈 것입니다. 장인은 비록 사냥터에 직접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그가 만든 돌날들이 전사들의 손에서 번뜩일 때마다 함께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통은 부족 전체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마지막 단계를 준비합니다. 자신의 이 뼈저린 경험을 어떻게 하면 후대에 영원히 남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돌을 깨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지키는 철학을 완성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차가운 바람이 협곡을 휘감아 돌 때 동굴 안의 풍경은 미묘하게 그러나 근본적으로 변해 있습니다. 외눈이 된 장인의 주변에는 이제 단순한 구경꾼이 아닌 진지한 눈빛을 한 젊은 수습생들이 반원형으로 둘러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장인의 손에 들린 돌과 망치에 머무르지 않고 그의 얼굴, 정확히는 움푹 패인 한쪽 눈과 흉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끔찍한 상처는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교과서이자 경전입니다. 장인이 망치를 들어 올릴 때마다 젊은이들의 몸도 반사적으로 움츠러듭니다. 그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돌을 깨는 기술 이전에 돌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법을 먼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공포는 전염되지만 그 공포가 질서 있게 통제될 때 비로소 안전수칙이라는 문명의 첫 단계가 탄생합니다. 장인은 이제 돌을 타격하는 순간 고개를 살짝 돌리거나 눈을 가늘게 뜨는 스퀴인팅 동작을 의식적으로 수행합니다. 이것은 겁쟁이의 회피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고도의 전술적 행동입니다. 수습생들은 마치 종교의식을 치르듯 그 동작을 그대로 흉내냅니다. 망치를 내리치기 직전 그들은 일제히 고개를 45도 각도로 틀고 눈꺼풀을 떨며 시야를 보호합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파편이 튀어오르면
그들은 가죽 앞치마를 들어 얼굴을 가리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용맹함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무방비 상태의 작업 방식은 이제 어리석음의 증거로 취급받습니다. 피해 대가를 치르고 얻은 이 새로운 습관은 부족의 작업 표준이 되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질 생존의 유전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도구 제작의 속도를 늦추었지만 역설적으로 품질의 비약적인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장인들은 타격의 순간에 더욱 신중해졌고 돌의 반응을 살피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조급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정교함이 들어찼습니다. 그들은 무리하게 힘으로 돌을 제압하려 하지 않고 돌의 결을 따라 자연스럽게 날을 떼어내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돌날들은 이전보다 훨씬 얇고 균일하며 치명적인 예리함을 자랑합니다. 사고의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이 결과적으로 기술의 완성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처음으로 깨달은 리스크 관리의 효용성입니다.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곧 최상의 결과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으로 체득했습니다. 장인은 묵묵히 완성된 돌날들을 검사합니다. 흑요석 칼날의 가장자리는 빛을 받아 검푸르게 번뜩이며 마치 살기를 띤 짐승의 눈빛처럼 서늘합니다. 그는 자신의 잃어버린 눈을 대신해 이 칼날들이 부족의 눈이 되어줄 것임을 압니다. 이 칼날 하나하나에는 장인의 고통과 인내,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수습생들에게 칼날을 건네주며 손짓으로 가르칩니다. 이날은 나의 피다. 이것으로 사냥을 하되 절대 이것을 얕보지 마라. 언어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임에도 그 메시지는 명확하게 전달됩니다. 젊은이들은 칼날을 두 손으로 받쳐들며 그 무게 속에 담긴 스승의 희생을 엄숙하게 받아들입니다. 이제 부족은 사냥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사들은 장인들이 만든 새로운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창끝에 매달린 뾰족한 팁과 허리춤에 찬 돌칼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 보입니다. 그들은 동굴 밖으로 나서며 끝없이 펼쳐진 설원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맘모스떼가 이동하며 일으키는 눈먼지가 피어오릅니다. 과거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저 거인들이 이제는 정복 가능한 사냥감으로 보입니다. 전사들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무기가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라 최고의 장인이 자신의 눈을 바쳐 완성한 걸작이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무장이자 부족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인 힘입니다. 사냥터에서의 전투는 치열하고 잔혹합니다. 거대한 맘모스가 긴 상아를 휘두르며 저항하지만 인간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포위망을 좁혀갑니다. 결정적인 순간 전사가 던진 창이 맘모스의 두꺼운 가죽을 뚫고 깊숙이 박힙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피가 눈밭에 뿌려집니다. 과거에 무딘 창끝이라면 튕겨 나갔을지도 모를 강한 가죽이었지만 외눈의 장인이 만든 날카로운 팁은 근육과 혈관을 단숨에 끊어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승리가 아닙니다. 돌의 성질을 이해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며 더 나은 도구를 만들어낸 인간 지성의 승리입니다. 맘모스의 거대한 덩치는 인간의 작지만 날카로운 지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쓰러진 맘모스 주위로 부족원들이 환호하며 모여듭니다. 그들은 재빨리 돌칼을 꺼내 해체 작업을 시작합니다. 칼날이 고기와 가죽 사이를 미끄러지듯 지나갈 때마다 전사들은 다시 한번 장인의 기술에 감탄합니다. 힘을 거의 들이지 않아도 뼈와 살이 분리되는 이 놀라운 절삭력은 동굴 속 어둠에서 피 흘리며 고뇌했던 한 인간의 대가입니다. 그들은 고기를 잘라 입에 넣으며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준 장인에게 마음속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이 풍요로운 식사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 누군가의 고통,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생존의 축제입니다. 동굴에 남은 장인은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환호성을 듣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눈 쪽의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어루만집니다. 통증은 사라진 지 오래지만 그 자리에 남은 공허함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시력은 부족 전체의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그 파편이 눈에 박히던 순간 그는 세상의 잔혹함을 보았지만 동시에 그 잔혹함을 이겨낼 방법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박힌 것은 단순한 돌조각이 아니라 문명을 꿰뚫어보는 렌즈였습니다. 인류는 그렇게 상처를 통해 성장하고 흉터를 훈장처럼 달고 진화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시간이 흘러 장인은 늙고 병들겠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가 정립한 도구 제작 방식과 안전을 위한 규율은 구전과 모방을 통해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훗날 인류가 금속을 다루고 거대한 기계를 만들고 하늘을 나는 도구를 만들 때에도 이 원초적인 교훈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다룰 때는 가장 큰 겸손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 진리는 수만 년 전 차가운 동굴 바닥에서 피 흘리던 한 석기장인의 비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튀어오른 작은 돌조각 하나가 역사의 물줄기를 아주 조금, 그러나 결정적인 방향으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부족은 다시 동굴로 모여듭니다.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고기를 나누는 그들의 얼굴에는 기름기가 흐르고 행복감이 감돕니다. 장인은 불꽃을 바라보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불빛에 비친 그의 외눈은 깊고 고요한 호수처럼 반짝입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돌을 깨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돌의 마음을 읽는 손과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영웅들의 서사시이기도 하지만 이름 없는 장인들의 피와 땀으로 쓰인 기록이기도 합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만년설로 덮인 산맥 위로 거대한 보름달이 떠오릅니다. 달빛은 세상의 모든 것을 공평하게 비춥니다. 맘모스의 뼈 위에도, 버려진 돌조각 위에도, 그리고 장인의 감긴 눈 위에도 이 고요한 밤, 인류는 또 하루를 살아남았고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28번째의 교훈. 그 뼈아픈 실수는 이제 전설이 되어 밤하늘의 별처럼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별을 바라보며 길을 잃지 않고 더 날카롭고 더 단단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돌과 피, 그리고 인간의 의지가 빚어낸 이 장엄한 드라마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